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으로는 네. 굉장한 또 부를 일구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해외에서 국부를 이제 벌어오는 건 좋은 겁니다만, 국내 증시에서 이제 자꾸 녹아내리고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해서 일종의 뭐 바벨 전략처럼 다시 미국 주식 팔아갖고 국장을 사겠는가? 다시 국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별로. 왜냐하면 저도 그렇잖아도 최근에 여러 고객들한테 이제 미국 주식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항의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했더니 어쨌든 지금까지 매일 올라가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일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한국 시장은 너무 비정상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기회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이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기업 실적만 예. 보면 좋을 텐데. 그것만 보면 좋겠는데 그냥 좋은 기업만 보면 좋겠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적도 반영도 안 된다 그러지 뭐 별일도 아니니 가지고 훅 빠지질 않나. 또 이제 그렇다고 미국에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지식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업들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게임이 안 되죠.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훌륭한 몇 기업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글로벌에서 뭔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과 우리 기업들을 같이 사고 놓고 보면 이게 불안감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AI라는 게 시장의 화두인데 우리나라 AI 관련주도 테마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진짜가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질자를 사지 누가 테마를 사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급등나게 한국은 심하지 않습니까? 변동성도 크고.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너무 차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안 가신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가시고 나면 한국으로 넘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이게 더 좋은 걸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그래서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네. 시장도 작았는데 수급적으로 더 취약해지다 보니까 약간의 악재만 생겨도 거의 뭐 우수수수 떨어져 그럼요. 버리고.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늦게 간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기금들은요 거의 대부분 몇 년 전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시장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렸는데 그분들한테 비난하는 분도 있었지만 야 우리 자금인데 왜 우리 국내를 떠나느냐 말씀을 주시지만 만약에 국내 연기금들이 한국 투자하면 주식 못 팔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때 그걸 팔아서 줘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한국에 투자라면. 왜? 지금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팔아도 이렇게 빠지는데 개인이 팔아도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그 뭐 수백조 원, 수천조 원 운영하는 연기금이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와르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도 원활하게 돈을 내줄 수 있으려면 한국 시장 가지고는 확실히 안 되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그래서 한국 시장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인한테도 똑같이 이제는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분들도 이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해외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해외라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올해라서 그렇지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좋았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대 중후반부터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플랫폼이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많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더 비교 우위를 보이면서 우리가 미국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든가 시장의 사이즈라든가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중에서 미국은 기업의 본질에 우리는 그 외의 것들에도 너무 많은 것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 피로감 때문이라도 사실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새 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모를까 가신 분들이 일부러 회귀하는 건 저는 굉장히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이럴 수는 있죠. 내가 해주식 많이 했는데 일부 또 좀 돈 있어도 한국도 해보지 이럴 수는 있는데 미국 갔다 이제 한국이 더 좋으니까 우르르 오겠다. 물론 나중에 막 우리나라 갑자기 뭔가 크게 급등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연기금도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더 높이면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수탁자 의무를 그럼요. 다 하면 되는 그럼요. 거긴 한데 예.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아니 절대적으로 수익률만 놓고 보십시오. 국장에서는 거의 이제 안 잃으면 다행이고 미장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오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미장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해야죠. 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 자산 배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기금은요 1년에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목표 수익률 얼마를 달성을 해야 연금을 줄 수 있지라는 게 있고 이 기금의 또 우리 성격에 따라서 안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허용 위험 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필요 없고 일단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을 넣어놓으면 이게 안 맞춰져요. 아하. 예,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투자하고 보통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대체 투자도 많이 늘고 있고 해외 쪽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그나마도 고갈될 거 그나마도 못 받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사이즈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와이즈 클럽 비롯해서 1월에도 또 계속 해외 주식 쪽 네. 콘텐츠 많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기대해 달라 그러면 또 이제 국장을 또 등지는 것 같아 또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현실이고. 뭐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와이즈 클럽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애국심도 중요한데 일단은 내 돈부터 벌고 보자고. 그렇죠. 이제는. 예. 그게 우선 중요해요. 예, 그게 우선이죠. 뭐. 근데 이제 국장은 지수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수급도 얇고 뭐 변동성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웬 테마주만 또 날립니다. 요즘에 또 그 정치인 테마주. 그럼요. 이런 테마주들이 창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테마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서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점을 넘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제는 향후에 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후보들이 될 거다라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 건데 그래도 시장이 아직은 조금 뭔가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뭔가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 보면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락장을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에 일단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그 각자 개개인의 몫인데 저는 항상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재밌게도 이분들은 테마주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네네. 기술적 분석만 하신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시는 가치 투자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상담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의도 내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는요 오로지 테마주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테마주만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구 수혜주 누구를 어떻게 여기서 잘 찾았는지 자기 블로그 그, 카페에 막 예, 올리고. 그 부지런함의 극치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이 뭔가를 겨뤘을 때는 여러분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가급적 너무 단기성인 이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냥 보지도 않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잖아도 좋은 종목 찾아야 될 상황에서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면 그 피로감은 더 극해질 것이다. 올라가도 올라가는 이유도 애매한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이 고등학교 나와서 뭐 이런 만들어지는 식인데, 거죠. 예, 사실 아무런 기업 가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있는 가치는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리에 올 걸 고민하고 한다라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과감하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테마성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임발부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지켰던 정도를 걸으면서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본인의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 예, 진짜 퍼센트 뭐 정도? 장난삼아서 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또 투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저도 하시는 분을 뵈서 뭐 잘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하면.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 경제는 좀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2025년 전반적인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이 일단은 트럼프하고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미국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어떻게 협상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참 뭔가 시장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지금 이제 리더가
제대로 있어서 협상을 한다라고 보면 우려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분명히 관세도 많이 먹일기도 할 거고 시장에 많은 불협화음도 일으켜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도 확실히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겁먹고 있는 정도보다는 훨씬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어떤 현재 있는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이 좋았었던 건 경기가 대단히 좋았다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을 견제를 해줘서 그 견제를 해주다 보니 미국 내에서 우리의 입지가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사실 지수를 많이 이끌었던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배터리도 그랬을 거고 변압기도 그랬을 거고 이런 업종들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도 훌륭히 잘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우리가 반사의 수익 본 게 훨씬 더 큰 시세를 내는데 역할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에 거는 기대도 뭐냐면 여전히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줘서 우리가 이런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방식을 바꿀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향후 부양 규모나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부양 방식이 그동안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로 바꿔진다라면 그리고 그 내수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면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여부를 봤었을 땐 최소한 그래도 올해보다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대외 경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한국은 그게 다예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내수 안 좋아. 우리 내수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가는 데는 안타깝게도 별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아요. 내수 기업들이 사이즈도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미치는 대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은 되게 소소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관련 기업들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크게 지수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앙정치국 회의 있었고 통화정책 관련해서 기존에는 온건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적절한 완화로 좀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2025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고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또 최근에 보면 25년 성장률 목표를 그래도 5%로 잡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자체만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정치국회에서는 원래 숫자를 내는 곳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인대 3월에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고 더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뭔가 좀 정책을 내기에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볼 때도.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 1월 취임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건들지 알아야 부양에 대한 규모가 나올 거라서 네. 사실 그때 위에 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한테 계속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서 경기 부양을 그치지 않을 거고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가 이번에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단히 강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모든 기대를 대부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더 큰 게 나와야 되고 더 정밀한 게 나와야 되고 더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더 빨리 이런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지난번에 중국에서 나와서 10조 위안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네. 쓴 건 지방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죠? 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뭔가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앞으로 재정 정책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빚을 많이 내서 정말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 이 기대가 있는데 네. 아직은 그게 현실화된 건 아니라서 아하.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협상 이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협상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혹 진짜 내수를 부양하는지 네. 두 번째 어느 쪽을 부양하는지 무조건 내수 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쪽을 살릴게요라는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 타겟팅해서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실제 중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건 정말 중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주식도 긍정적이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도 거의 뭐 한 달에 2번 정도씩 중국에 다녀올 정도로 네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화의 조짐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뭔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이전보다는 굉장히 꿈틀거림의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지르면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건 전인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3월까지. 그렇죠. 3월 이전이라도 뭔가 트럼프하고의 어떤 협상이 제대로 끝나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이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 일단 저 입장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이야 뭐 앞으로 한 4년 동안 뭐 계속되기는 그럼요. 하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 계획이나 부양책을 좀 과감하게 쓰려고 해도 먼저 좀 지켜볼 일기예보가 또 필요한 거고요. 진짜 내수 부양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부양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사실 내수 중국 쪽 포인트. 부양책밖에 나올 게 없어서 다른 것들을 쓰기에는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중국에 지금 380만 채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택 부양을 해도 의미가 없을 거고 네. 그렇다고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밀어내기 수출을 했는데 이 밀어내기 수출도 중국이 쉽진 않아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알리테무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마진이 거의 남지 않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용만 유지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게 만약에 트럼프 때문에 막혀버리면 그것도 답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정부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세를 먹이되 그 관세가 전면 관세를 될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로 관세를 때릴 건지 또 협상에 따라서 실제 60%가 아니라 더 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대화도 하지 하고 있지 않으니 일단은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있겠죠. 이랬을 땐 이 정도로 간다. 이 정도는 이랬을 때 간다.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여기 협상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그때 9월 말 예. 엄청나게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왔을 때 빡 튀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제 갈팡질팡 뭔가를 이제 좀 예. 지켜봐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딱 증시도 그런 걸 이제 그렇죠. 또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쁜 그림은 아닌 거죠. 음. 왜냐면 이 정도 했는데 여기서 끝이겠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트럼프하고 협상 이후일 거야라는 기대를 여전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네. 해볼까요? 미국에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막 관세 올리기 시작을 하면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주요한 소비들, 큰 소비들을 좀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 물가 자극까지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맞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무역과 관련해서 장벽들이 세우기 전에 일단 물건을 사두자라는 어떤 심리들이 강해지면서 실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도 바로 관세를 먹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 기간 안에 뭔가 불확실성을 좀 덜고자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세 전에 사실 행동을 취하는 거라서 네. 사실 물가를 올려도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오르거나 주거비가 많이 오르거나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단기 수요를 미리 땡긴 거잖아요. 그냥 네네네. 그죠? 네. 뒤에 올 수요를 미리 땡겨서 혹시 있을 만한 가격 장벽과 무역 장벽의 가격 장벽이니까 대비하는 건데 요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때는 길게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왜냐하면 관세가 먹여져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게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또 하나가 그 미국채 금리가 거의 뭐 4.4, 4.3, 10년물 기준으로 거기에서 거의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물가가 시원하게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걸 또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 시장이죠. 어떻게 정상 보면 시장이요? 지금 4.4가 높다라는 건 맞는데 예. 일정 수준 이상의 국채는 원래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원래 정상 시장이죠. 어허. 제대로 된 시장.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부터 봤었던 채권 시장은 글로벌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너무 막 제로 금리에 네, 익숙해져 제로 있었나요? 금리에 돈 세 번 찍었던 거.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오기가 쉽진 않죠. 또 언제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기가 거의 국가를 거덜낼 정도 위기여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면 원래 3%대 중후반은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40년 만에 경제구조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투자도 대부분 다 잘못돼 있어요. 우리 지금 채권 투자는 어떤 식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뭔가 조만간 이렇게 높은 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것 같다라는 가정을 깔고 팔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면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내가 만기 전에 큰 이득을 캐피탈 게인을 취할 수 있는 게 채권인 건데 네. 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투자했다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경제 구조가 바뀐 걸 모르고 투자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채권은 여전히 너무 좋은 수단인 건데 이전처럼 금리가 정말 저 밑으로 훅 빠져서 내가 채권을 크게 수익이 날 거라는 가정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수익을 거두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올해 내내 그 얘기 많이 했었을 예, 거예요. 제가 예. 채권에 관해서 조심하셔라. 어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중간에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못 찾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게 환매가 안 돼서가 아니라 손실이 나서 평가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망한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그쵸, 그쵸.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10년물 국채, 그러니까 장기물. 10년 만기가 되면 돈을 받는 국채를 샀는데 돈이 갑자기 그 다음 날아서 내 돈 내놔라 하는데 그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쵸, 그쵸. 평가소신을 받던 거니까. 평가손 본 걸 팔아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아마 제가 내년에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부는 그렇게 제2의 실리콘밸리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왜 채권이 마이너스야? 라는 악유가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뭔가 좀 많이 미스매치가 되면서 네. 개인들의 그렇죠. 자금도.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내가 만기까지 가겠어 하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꼭 돈이 필요해. 근데 채권 보니까 손실 나 있어. 채권으로 손실 안 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던 흐름에서 좀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많이 지적 깨어나야 같기도 돼. 하고. 지금은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부동산, 비트코인, 금 아니면 주식에 이르기까지 경제 구조까지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었던 이 통계는 이미 의미가 없는 통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샤메 법칙이니 아니면 맞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맞던 것도 이거하고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그 우리가 자산이 파는 건 예전에 했던 형태를 가지고 이전에 10번 중에 9번에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1970, 80년대 팔지 않았을 거니까. 그럼 보통 90년대 이후인데 90년대 이후는요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들하고 아예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뭔가 상품을 들이미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내셔도 된다.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좀 너무 많이 지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채권이었을 거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하는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과거의 패턴에서 뭔가 미래로 좀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우니까. 근데 그 틀을 깨서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해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선엽 이사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예, 과거의 패턴에 얽매여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과거의 패턴 중에 가장 큰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는 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기술적 분석하신 많으신 분들은 나와서 강의할 필요도 없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근데 유의미한 통계이긴 합니다. 우리한테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데에서는 이견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재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저희 YG 클럽 특강 때에도 그 샤메 법칙이라든지 기존의 틀을 어떻게 깨야 하는가를 또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그냥 떠먹여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